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드립니다. 하루 한 분의 질문을 선정해서 대답해드리고 있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은 샵 0945 50원 유료 문자 메시지나 혹은 팟빵 앱, 예스 앱 댓글창에 무료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KD4A님께서 방송 듣다 보면 의문 드는 부분이 있는데 청취자가 댓글 달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요? 팟빵이나 예스 앱 가시면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본격적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승민님, 삼김시대 하는데 특징이 있나요? 중3 조카가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해주면 좋을까요? 그 이승만 정부 때 외국 언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걸 기대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에는 한국식 민주주의다 이러면서 독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고요. 두 번이나 쿠데타가 터지면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독재 정권과 맞설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야당 지도자가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력한 야당 지도자, 흔히 우리 양김으로 대변되죠.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한 명 더 있다면 나중에 이제 야당 대표했던 김종필 이렇게 해서 3김으로 묶는데 독재에 저항하면서 또 필요하면 정파적으로 독재와 타협하기도 하는 아주 독특한 정당 체제가 그때부터 성립이 됐다. 권모술수가 난무하기도 하고 흑막 정치가 있기도 하고 정경유착의 폐단도 터졌었죠. 암울한 시대였지만 희망을 가졌던 시대. 그때가 바로 삼김 시대의 정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창석 씨 이해하십니까? 아주 깔끔하네요. 예. 네. 역시 뭐요? 역시 좋네요. 네. 자, 그럼 7시 뉴스 브리핑 갑시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북 간 철도 연결 문제를 논의하는 철도협력 분과회담이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한 것이요. 경의선 철도 연결 구간인 문산에서 개성 구간, 그리고 동해선의 제진에서 금강산 구간에 대해서 공동 점검을 진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예. 경협이 되려고 하려면은 그 제재가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가 풀어져야 될 텐데. 네, 원래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2375호에 보면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공공 인프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상임국인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김부겸 장관이 출마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당대표는 아직 확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김부겸 장관, 네. 김부겸 장관은? 네, 벌써 지지하십니까? 예. 실수할 수도 있죠. 어떻게 네. 얘기했나요? 네. 현재까지 대통령이 그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각을 고민하신다고 하니 업무 성과를 평가한 뒤에 돌아가도 좋다는 사인을 보내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다,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직 확답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개각이 이루어진다면은 대통령이 나를 지지했다 이런 뉘앙스로 들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도 좋다는 사인이 곧 당대표 출마를 암시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잠룡 중에 한 명으로 계속 지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란 말이죠. 네. 그 대통령의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를 먼저 한다.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뚜렷하게 지지 의사처럼 보이게 된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 아마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김부겸 장관 측에서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런
일종의 정치적 마케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직도 박상기 법무장관과 남았기 때문에 이 매듭을 확실하게 풀지 않고서는 쉽게 또 그만둘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갑시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중요한 것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용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마 바른미래당 사람들한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본인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죠? 아무래도 정치적 실패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나는 대통령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최악의 스코어를 거두었습니다. 광역의원은 1명이고요. 기초의원 19명밖에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민주평화당보다 낮은 수치고요. 정당 득표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7.81%, 그러니까 정의당 8.97%보다 낮은 수치를 받으면서 지방선거에서 대참패를 거뒀습니다. 예. 근데 뭐 그 대참패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의 정계 은퇴 이런 이야기도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왔습니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정계 은퇴를 실질적으로 요구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오늘 열렸었던 바른미래당 위원회에서는 김태일 전 혁신위원장 그리고 이성건 전 부산시장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본인도 처칠에 이런 발언을 가져온 거 봐서는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 갑시다. 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여야 교섭단체들이 돌입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앞서 문희상 의원을 먼저 국회의장 후보로 낙점을 해뒀고요. 관례적으로 의석수 기준으로 8721, 그러니까 민주당이 8개의 상임위원장, 자유한국당이 7개,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2개, 평화정의 모임이 1개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협상에 돌입은 했다고 하지만 글쎄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이루어질까? 지금까지 이번 국회가 보여준 모습이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크게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빠르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전반기 교섭단체는 3개였습니다. 정당 자체가. 교섭단체가 3개라 국회의장과 부의장 3명을 한 당씩 고루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섭단체가 4개가 됐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국회 부의장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고요.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1개의 위원장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두 정당 중 한 곳만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쪼개기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서로 정당의 배출 위원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6월 내에 타결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죠? 네,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과연 7월에는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당은 또 야당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당신들 탓이야 라고 하면 7월 달에 정상화되는 것도 글쎄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빠르게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뉴스 봅시다. 네,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심었던 나무가 있습니다. 예. 2016년 6월에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3년 6개월 만에 1조 3,488억 원에 이르던 빚을 모두 갚았다라는 의미로 채무제로 달성을 기념해서 식수를 냈습니다. 사과나무였는데요. 이 사과나무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똑같은 주목을 심었는데요. 주목이 또 말라 죽었습니다. 예. 또 똑같은 주목을 심었는데 또 말라 죽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가 이 나무를 뽑아냈습니다. 그 시민단체에서는 홍준표 적폐 상징 제거가 당연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식수까지 뽑았다. 뭐 또 이렇게 반발할 것 같은데? 네, 경남도 측에서는 뭐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줄곧 요구를 하긴 했지만 예. 원래 그 뽑아내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경수 도지사 당선자 쪽과 의논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방선거 전에 뽑아냈을 경우에 뭔가 선거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길 기다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들 의견 좀 살펴볼까요? 예스 앱으로 이정희님께서 오늘 우리 오프닝을 장식해 주셨죠. 이정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창석 아나님은 이 작가님이 좋나요? YTN이 좋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이건 이제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후에 가장 힘든 질문이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질문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퀴즈 있습니까? 네, 퀴즈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퀴즈 정답은 1번 정풍운동이었습니다. 오늘도 문제 나갑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늘 저녁 11시에 마지막 조별리그를 갖게 됩니다. 상대 국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독전, 2번 독일, 3번 독고영제입니다. 1번 독전, 2번 독일, 3번 독고영제. 오늘 퀴즈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들을 약간 무시하는 듯.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응원해달라고 예.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예, 정답 아신 분은 샵 0945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가수 지드래곤의 군병원 1인실 입원이 특혜냐 아니냐.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국방부의 설명은 특혜는 아니고 격리 차원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걸 계기로 군병원의 열악한 실태도 알려주고 있어서 3부에서는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드래곤 국군 양주병원 특혜 입원과 관련해서 군 인권센터도 입장을 냈던데 인권센터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희는 제가 양주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을 조사를 해봐서요. 그곳이 어떤 구조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은 일단 특혜로 보일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곳은 사실 대령급 병실 이렇게 이제 대령실, 네, 대령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공식적으로 대령실은 없습니다. 그곳 병원장이 대령이기 때문에 대령급 이상이 올 경우 VIP실을 하나 3층에 마련해 둔 건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장군님들이나 3,000명이 넘는 대령분들은요, 군병원을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민간병원을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군병원에 너무 의료가 민간병원보다 낙후되어 있고요. 병원 자체도 사실상 좋지가 않아서요. 장군들은 그곳에 입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비워둔 상태고요.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부사관이나 또는 병사들 중에서도 일부가 다른 환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30베드나 50베드 정도 이렇게 같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감염에 상처가 감염되거나 이런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VIP실 앞에 있는 작은 방을 주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예. 그 고위급 장교들은 민간병원 가고 병사들은 그러면 열악한 군병원에 가는 겁니까? 대통령부터 안 가시니까는요. 사실은 대통령은 국군 최고 사령관이시기 때문에요. 미국 대통령도 군의관에게 진료받거든요. 군병원에서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기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YS 대통령 때부터 군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민간 주치의가 생겨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인 신군부가 군을 장악하고 나서 군을 약체화시킨 이후에 군 의료 체계가 엉망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군병원을 조금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국방부에서는 특혜가 아니고 격리라고 했는데 격리라고 하면 전염병이 걱정이 돼서 격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지드래곤 씨가 지금 어떻게 전염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발목에 인대 쪽이 지금 다쳐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들어온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곳이 이제 오픈 병동, 30병상, 50병상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드래곤을 만약에 일반 병사들하고 같이 수용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사인을 너도 나도 예. 다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예. 심지어는 그 면회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면회객들에 섞여서 GD로곤의 뭐 사생팬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그거 해주다가 볼일 다 보거든요. 연예병사 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지금 현재 야전에 있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부사관 한 명을 붙여둡니다. 예. 그래서 계급이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종이 한 100장 주면서 예. 사인을 해라라고 요구하면 사실상 그건 가혹행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없으니까 군의관이 주치 자격으로 그렇게 병실을 준 것이죠. 그런데 뭐 그럼 사인을 해달라든가 뭐 면회객이 들어오다든가 하는 그건 군병원에서 당연히 알아서 통제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국민들이 비난하고 있는 부분, 네티즌들이 비난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1인실 VIP실을 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 또 우리 댓글로도 많이 써주셨던데 나는 80인 함께 쓰는 병동에 있었다. 네. 이런 네.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잘못된 거는요. VIP실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VIP실 건너편에 있는 작은 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 정확하게 있었던 것이죠. 거기는 이거는 그럼 팩트 체크가 된 겁니까? 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디스패치에서 후속 보도를 하면서 네. 대령실이 맞다. VIP가 맞다 이렇게 보도를 또 했거든요. 대령실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 다 했습니다. 야전에는 저희들의 정보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건 비공식적으로도 다 확인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병원의 실태가 열악하다고 했었는데 열악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적으로 사단 의무대 같은 경우에는요, 법적으로 병원이 아닙니다. 의료법상. 군단급 병원만 이제 병원인데요. 문제는 여기는 장기 임상 경험이 있는 군의관이 없고요. 그리고 간호장교도 턱없이 부족해서 의무병이 그 자격 없이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없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약조제도 의무병위에서 사실상 의료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명, 30명, 많게는 80명이 이렇게 한 병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2차 감염에 노출될 위험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6인실 같은 경우에 안정을 취할 수 있지만 사실상 60명 있는 곳에서는 안정을 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군병원을 가려고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병가를 통해서 밖에 있고 싶어 하는데요. 예. 군병원에 있으면 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가는 30일, 복무기간 동안 30일 동안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30일이 너무 짧으니까 사실은 민간병원에 또 오래 못 머무는 상황인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의료 인력의 부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시설의 어떤 시설도 낙후됐고요. 네. 의료 장비도 낙후됐고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장기 군의관이 없는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낙후되어 있죠.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사실은 선진국처럼 대통령이나 또는 그 우리 장군들께서 군병원에도 진료도 가시고 입원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그러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충원 안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만 시끄럽고 나중에 예산 태울 때는 비행기 먼저 도입해야 된다. 무기 먼저 도입해야 된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죠. 문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뭐 머리 아프거나 하여튼 외상이 아닌 걸로 가면은 그냥 두통약 하나 주고 끝나고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간 약이라 그러죠. 네, 주고 그렇습니다. 끝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네요. 왜냐하면요. 일단 부대에서 아프다고 하면 꾀병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군의관 앞에 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덜한데 야전에 있다 보면은 부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일단은 인력이 빠지게 되면 그걸 누군가가 메꿔야 되기 때문에 약 하나 주고 일단 버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훈련이 앞두고 있으면 훈련에서 열애자가 발생하면 지휘관이 상급 지휘관에게 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사단장이 이런 분들이 병역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훈련을 하고 나서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2016년 3월에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 뇌출혈과 급성 백혈병 때문에 군병원을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만 군의관은 급성 두드러기약, 감기약, 두통약 처방만 했다. 그래서 혈액 검사 한번 받지 못하고 21살에 사망. 네. 이거 민간병원에서 쓰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요. 민간병원하고 협진체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전병원은 격오지니까 군단급 병원으로 격상시켜주고 후방에 있는 부대들은 굳이 먼 군병원 보내고 가장 가까이 있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예. 그곳에서 빨리빨리 진료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례로 제주도에 있는 해병대 구여당 같은 경우에는요. 예. 한평 국군병원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에 있는 한라병원이나 제주대병원에 MOU 체결해서 거기서 진료하면 되는데 그런 비용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이제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제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되는데 오늘 뭐 국방부 보건복지관께서 청와대 불려가셨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처방할 문제가 아니라 중점적으로 중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포함해서 예산 확보까지 되는 그러네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게 그 총상 환자가 발생하면 네. 당연히 군대니까 총상 환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군병원에서는 이 총상 환자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다고 해요? 전혀 안 돼 있진 않고요. 하도 저희가 뭐라고 해서 미국에 보내면 돈 많이 드니까 필리핀에 조금씩 보내고 있습니다. 보낸다는 게 뭘 의료진을 보낸다는 이제 겁니까? 뭐냐면은 한국은 총기가 규제되어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총기가 허가되어 있고 필리핀은 불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의사들도 사실 총상 환자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죠. 예, 예. 임상 경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필리핀에 조금씩 보내고 있긴 한데요. 예. 이거를 그렇게 보낼 일은 아니고 미국에다가 좀 많은 인력을 보내서 총상 환자들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야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대대의 군의관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대에는 아무런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의관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격장에 가서 부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격장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곳에는 군의관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는 응급부사관이 있으면 되거든요. 빨리 후송 체계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더 급선무인데 군의관을 그렇게 흩어뿌려 놓다 보니까 협진 체제가 더욱더 공고화가 되지 않고 있죠. 근데 국방부에서 군 의료 시스템을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예전부터 말을 해왔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돈입니까? 네. 2005년부터 노충국 위암 사망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 이후부터 군 의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게 되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장기 군의관을 좀 선발해야 되는데요. 군병원에 안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군부대는 대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군병원을 빨리 민간병원처럼 좀 잘 지어놔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투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요. 국군 의무사령관이 군의관을 통솔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는 빨리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인 지휘관이 군의관을 지휘하는 것은 빨리 개선돼야 될 문제입니다. 청취자 의견 좀 봅시다. 문짱 엄지청님, 20살 우리 아들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보내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군병원, 시설, 실력까지 이렇게 엉망이라니 보내기 두려워지네요. 이게 대부분의 부모님들 생각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요. 안 아픈 것이 효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들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나라에다가 맡겼는데 한 2년간 고이 또 다시 부모 품으로 돌려보내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비현님께서는 방산비리나 군납비리만 제대로 척결하고 그 자원을 군 환경 개선에 투입하면 훨씬 좋은 환경이 될 듯합니다. 이것도 뭐 정답이네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무기를 많이 도입하고 전투력을 높이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 국군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전투력 못지않게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프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개전했을 때 환자들을 빨리 치료해서 회생시키는 것도 전투력의 하나의
평가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군대는 그 평가 요소에서 군의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취자 의견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뭐 마취 없이 수술했다는 분도 계시고 삼겹살 먹다가 뼈가 이에 어금니가 부러졌는데 군의관이 제대하고 고쳐라.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만큼 이제 불신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군 의료관이. 제가 연관급들이 왜 안 가는지를 조금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몇 가지 간단한 수술을 하는 뭐 정관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의료 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타박상을 입어서 대령 한 명이 진료하러 갔는데요. 이분에게 너무 고급의 이완제를 줘서요. 그때는 그거는 수술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그냥 두면은 살아나는데 거기에 전기 충격기로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해서 기도가 막혀서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요. 그런 사고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연관급이나 아까 장군들이 군병원을 가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알았으면 고쳐야겠죠. 이 군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좀 진단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국방부에서도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이라서 갔는데요. 차제에 저희가 군병원들을 모두 좀 시찰하고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장기과제와 단기과제로 나눠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가 좀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의 건강권 문제는 국방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저는 척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예산을 좀 전투기나 무기도인 만큼 중요하게끔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가 G드래곤의 특혜 논란으로 시작했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군병원의 열악한 실태 이게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통해서 저는 좀 시스템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한 명에게 비난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구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4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합니다. 오늘 손소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자 2531님 라디오 또 종편 시사 프로그램 패널 혹은 진행자들 왜 이렇게 변호사를 많이 쓰는 걸까요? 손소 변호사님. 네.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잘하는 변호사들이 있겠죠, 방송을. 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떤 한 분야에 깊게 아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많은 분야, 넓은 분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선호하지 않는가. 사실 방송에서 아주 깊은 얘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법률을 제외하고. 네. 그리고 또 얕게 넓게 안다 이거는 그 방송을 굉장히 재미있게 즐겨서 하시는 그 몇 분의 그 변호사 얘기지 뭐 변호사의 전체 특성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뭐 변호사들이 예를 들면 뭐 정치평론을 한다든가. 뭐 연애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할 수 있지만은. 네, 그렇죠. 우리 지난주 손소 변호사도 우리 방송에 나와서 축구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K리그 직접 관전을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변호사일 겁니다. 변호사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한 3시간 조금 더 있으면은 운명의 독일전이 이제 열립니다. 뭐 해외 배당업체들은 한국 1대0 승리보다 독일 4대0 승리에 훨씬 더 많이 걸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독일전? 이길 것 같습니다. 네, 2골 차 이상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많은 K리그를 본 변호사의 이야기치고는 너무 간단한데요. 그런가요? 어떻게 뭐 2골 차로 이기는지 설명을 설명이요? 독일이 자책골 2골을 넣어서. 그래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아직까지 그 자기 컨디션을 다 찾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글쎄 뭐 오늘 뭐 어제까지 못 찾은 컨디션 오늘 찾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제발
독일이 자기 컨디션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저 역시도 그냥 희망 섞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긴다고 예상하고 좀 보는 게 재밌겠죠, 희망 섞인. 그렇죠. 기대를 해야 또 경기도 재미있고요. 네. 즐겨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양승태 하드디스크 디가오징입니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 주요 핵심 증거가 담긴 PC의 복원과 디지털 포렌식을 의혹 핵심 관계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친형에 맡겼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웠는데 어떻게 지웠느냐. 네. 디가오징을 했다. 디가오징이죠. 흔히 우리가 지우면 웬만하면 다 복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디가오징 했다는 것은 복구도 안 되게 지웠다는 거잖아요. 사실 디가오징을 제가 대법원에서 했다라는 얘기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법원 컴퓨터를 디가오징 했다는 얘기는 참 들은 게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대법원 관계자 얘기는 그렇습니다. 2008년에 이미 디가오징 장비가 들어와 있었고 2014년에 대법원과 5개 고등법원에 모두 보급을 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디가오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보직자들이 퇴직을 한다든지 물러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하드디스크를 디가오징을 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디가오징 하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의외였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그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많고요. 벌써 법조계 일부에서는 디가오징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법률 위반이다. 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그 법률에 따르면은 이 모든 그 정식으로 접수된 뭐 문건을 비롯해서 결제를 한 서류라든지 또는 뭐 보고를 한 서류는 반드시 남기게 돼 있는데 이것을 디가오징 했다라는 것은 법률을 위반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은 그렇죠. 국민들에게 오픈한다거나 아니면 폐기 수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디가오징을 관례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령에 따르면 다 보관하고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런데 대법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규정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했겠느냐. 대법원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산장비 운영 관리 지침인데요. 예. 이 지침에 따르면은요. 이제 사용 불능 전산 장비의 경우에는 이제 물품 관리관에게 통지하고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27조에 있는데요. 30조에는 이제 전산 장비에 대한 불용품 발생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품 사용할 수 없는 또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이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용 불능 상태가 되거나 훼손 또는 마모되어서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관련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조입니다. 완전히 소거 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다 지우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에 사용했던 그 PC, 그 하드디스크가 사용할 수 없는 거냐. 예, 이게 그렇죠, 핵심인데요. 그렇죠. 예.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 문헌을 해석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고장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 복구하면, 이거 뭐 합의사항이라든지 기타 민감한 사용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라고 주장하는 건데, 과연 이게 타당한 해석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법령 자체가 물건을 버릴 때 이렇게 버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 버릴 물건이 아니라 보관할 물건인데 이것을 함부로 이렇게 버릴 물건에 취급해서 지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증거인멸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사실 이번 사태의 주범에 해당되는 분이죠. 이게 주범이라고 하니까 조금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있는데 이 임종원 차장의 친형한테 이 포렌식을 맡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된 주요 컴퓨터의 포렌식, 복원이라든지 주요 파일의 추출을 이 고려대 정보보호원에 맡겼는데 이 고려대 정보보호원 원장이 바로 임종원 전 차장의 친형 임종인 교수였다는 겁니다. 지금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형에게 이 포렌식을 맡겼다고 의혹의 핵심인 이걸 맡겼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예, 장영진 기자가 또 특종 쓰셨다고요? 네, 이게 제가
특종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특종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특종 맞습니다. 왜 또 영 좋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받아 쓰는 기자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법조계에서는 이미 상당히 좀 알려진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종원 차장이 사실 자기 형에 대해서 이래저래 자랑을 좀 많이 하고 다니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려대 포렌식 센터에 이 포렌식을 맡긴다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제지하셨던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당연하죠. 네, 특히 이번 그 사태의 피해자라고 하고 있는 차성한 판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SNS를 통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직접. 사찰 당한 판사죠. 그렇죠. 예, 사찰 피해자죠. 그런 뿐만 아니라 이 법조계 내에서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행정청 내부에서 내부 감찰하는 상황과 똑같이 볼 수 있는데 그 내부 감찰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맡겼는데 이 비위 행위자, 이 비위 혐의자의 관계 친인척한테 이런 증인이나 증언이나 감정을 맡겼다면 누가 이것을 정당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느냐. 만약에 실제 재판이었다면 이 관련 재판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또 이렇게 또 항변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는데요. 임종인 교수가 고려대 정보보호 원장인 건 맞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작업을 한 거는 이제 포렌식 센터고 포렌식 센터장은 다른 교수다. 그래서 임 교수는 이제 그 포렌식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추가조사위원회가 먼저 이제 고려대 이 센터에다가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 의뢰해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해명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보 관련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는데 동일한 곳에 의뢰해야 동일한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다른 곳에 의뢰해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지 그게 신뢰할 수 있는 결과지. 그렇겠죠. 어떻게 동일한 곳에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는 정말 변명을 위한 변명밖에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장 기자 기사 언제 썼어요? 6월 5일 날 썼습니다. 꽤 오래전에 썼는데 이게 왜 문제가 안 됐을까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물타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보도가 나오고 30분 뒤에 법원에서 엄청난 자료를 공개를 합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98개 의심 문건을 전부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묻혔네요. 예, 묻혔죠. 거기에 묻힌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장 지금 임종원 어쩌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걸 하나 텅 터뜨려버린 거죠. 물타기를 당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의도하지 않은 물타기도 좀 있었는데 그날 하필이면 한나라당의 이제 구한나라당의 과거 매크로 조작 사건이 또 터집니다. 김한 기자. 네. 김한 기자 특종한 사건. 네. 그러니까 특종에 의해서 특종이 이제 묻혔네요. 아쉽습니다. 2명의 특종 기자들 배출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법도 한 건데 어떻게 해서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특별조사단의 포렌식 결과도 믿을 수 없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까? 디가우징에 대해서? 아직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을 말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 디가우징을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현재 밝히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장실에서 지시를 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 때가 됐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디가우징해서 자료가 없다면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분의 검사와 경찰관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일단 이렇게 법원이라든지 이 검찰청 그다음에 경찰청 또는 각 행정기관에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전산망이라는 것이 다 있다. 그래서 내부 전산망에서 파일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던 파일이 내부 전산망으로 이전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법원 전산망 안에 관련된 파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메일로 뭔가를 주고받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 전산망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문제입니다. 압수수색 절차가 이렇죠. 수사기관 검사가 청구를 합니다. 어디에 하느냐? 법원에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같은 사법부의 소속인 판사 누군가가 그 영장 발부 필요성을 판단을 해서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연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이 부분도 의문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론이 무섭다면 발부를 해주되 상당 부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제 수사에 검찰이 착수한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로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말은 이렇게 하고 과연 협조를 해주겠느냐 검찰 수사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는 협조예요. 왜냐하면은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약속을 했거든요. 예. 약속을 했는데 그러한 약속도 아직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요구한 게요. 인사자료, 또 법인카드 사용 내역, 내부 이메일, 또 메신저 내용 등등인데요. 이런 게 제출이 안 됐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 굉장히 중요하고 또 행정권에 의해서 사법부의 여러 가지 그런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다 드러나는 게 무조건 옳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사법부가 오히려 먼저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이제 본인 스스로가 반성하는 자세에서 협조해야 되는데 강약속을 해놓고도 그렇게 그것도 이행하지 않는다? 앞으로 강제 수사로 설령 넘어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방금 얘기한 인사자료, 법인카드 내역 이런 거 우리 못 내놓겠습니다 하면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희망 섞인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본심은 사실 이 자료를 다 내놓고 싶은데 이 다른 대법관들이 워낙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내놓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 그러니까 대법관들의 분위기가 바뀐다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대법관 3명의 임기가 8월 1일로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법관 3명이 임명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8명이 됩니다. 전체 과반수를 넘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좀 상황이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물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법관 중에 이 고영한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역시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을 역임을 했었고요. 실제로 만약에 이 파일이라든지 증거가 상당히 인멸이 됐다면 고영한 대법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영한 대법관이 이번에 좀 퇴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영한 대법관이 좀 퇴임하면 좀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참 어떻게 보면 희망이 좀 많이 섞인 전망인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비관적인 입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직 그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PC도 역시 디가우징 됐다. 네, 이게 언제냐면은 인사청문회 거치잖아요. 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컴퓨터 4대를 사용했는데 그 컴퓨터를 다 디가우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네. 또 본인도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연 국민들의 뜻에 부합할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이 더욱더 커집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일정이 분 단위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기록은 남겨져야 하는 거거든요. 후세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법원이 관례라는 이유 하에 대법원장 관련 업무 기록을 전부 다 소위 말해서 깡통으로 만들어버리고 없는 거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걸 알고 있었고 본인도 활용했다고 한다면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뭘 숨기고 싶어서 이랬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특히 이게 디가우징 된 시점이 2017년 10월을 전후로 해서 대부분 이게 다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것이 2017년 9월이었는데 인사청문회가 8월에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이 시점이 2017년 8, 9, 10 이 석 달 동안이 진행이 됐던 과정이거든요. 이것을 볼 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 모든 자료는 이렇게
그 문서가 작성되고 그다음에 활용되고 수정되고 보고되는 모든 과정을 다 그 기록에 남기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법령을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그 대법원 전체 업무 시스템 전반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럴 가능성, 그럴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저는 좀 겁이 나요. 제가 재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또 결국 그 판사 앞에서 재판을 해서 저희 뭐 부하 변호사 월급도 줘야 되고 저희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상당히 그래도 한 달에 지출되는 게 많은 그런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판사, 뭐 사법부, 법원을 비판하는 게 참 겁도 납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돼요. 본인들이 법을 지켜야 결국 법에 의해서 누군가에 대해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이 존중받고 결국은 그 법관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에 따르면 대법관 이상이 사용했다고 해서 이거를 불용품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냥 대법원이 관행이다, 관례다, 그동안 해왔다, 장비 샀으니까 쓴 거다라고 한다면 이건 본인 스스로가 법을 위반했다, 근거가 없다는 걸 자백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관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사실 2014년에 디가우징 장비가 들어왔으면 관행이 겨우 이제 3, 4년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예, 다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라고 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포구 마포대로님께서 축구 일반인 전문가 선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축구 일반인 전문가가 봤을 때 오늘 손흥민 황희찬 투톱입니까? 손흥민 이재성 투톱입니까? 손흥민 이재성입니다. 네. 이유는 없고요. 이유요. 뭐 이유가 중요하겠습니까? 2대0 승리. 네. 손흥민 이재성 투톱의 2대0 승리를 축구 일반인 전문가 손소 변호사가 예측했습니다. 어떻게 맞아 들어갈지 기쁜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소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청취자 여러분, 11시에 있을 월드컵 경기 재미있게 또 즐겁게 관전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